안녕하세요. 읽고 생각하고 일생입니다. 12월이 시작되었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배우 윤종훈, 진선규, 연출가 민준호 등등 수많은 배우와 연출가가 먼저 픽한 도서, 소설 복길 잡화점입니다. 복길 잡화점은 대학로 인기 연극으로도 유명하죠. 이 연극의 원작 소설이고요. 이번 겨울 무작정 울고 웃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읽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 책은 이민혁 작가님이 쓰셨고 일러스트 나예님 그리고 뜰북에서 출판했습니다. 자, 그럼 슬프지만 희망차고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복길 잡화점의 첫 장 경석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8월 8일 경석 이야기.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몇 번을 말해 이놈아. 이걸로 한 방에 푹. 장이 서는 날이면 하루 수천 명이 오고 가는 이곳 수요 5일장은 파는 사람과 깎는 사람 간의 악다구니에다 팔려온 짐승들과 길 잃은 꼬맹이들의 서러운 울음까지 합쳐서 그야말로 넌덜머리 나게 소란스럽다. 여유를 부리며 온 초짜들은 초입에서 돌아나오기 일수인 이 악명 높은 아우성의 도가니탕 안에서 유독 차분한 이 남자, 교련복을 입고 있는 경석은 곤죽이 된 진흙탕 바닥에 엉덩이가 젖는 줄도 모른 채 구두 닦기에 바짝 선 검지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다. 어느 비법이건 말야. 핵심은 눈 뜨고 코 베는 거라. 상대를 속이며 이득을 취한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낭만 아니겠냐. 잿빛 담벼락에 기대어 교련복 청년을 마주하고 있는 구두 닦기는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경석의 반응을 살피다. 칵! 퇴! 손에 낀 구두에 침을 뱉곤 좌우 위아래 요목조목 비벼대는 신통방통한 손놀림을 선보이며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보라. 코 베이지 말고. 경석은 쭈그리고 앉은 다리가 저린지 코에 침을 3번 묻혀가면서도 그의 말만 따나 오로지 검지손가락만 노려보는데 어느새 번들번들한 광이 올라오며 빛바랜 가죽이 유리처럼 반짝이기 시작하자 구경꾼 포함 경석의 입에서도 진한 탄성이 새어나온다. 순간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 끝을 독사처럼 세운 구두 닦기가 경석의 이마를 향해 달려든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이마 한가운데로 구두약이 찍혀버린 경석은 이게 무슨 수작인가 싶어 뭡니까 갑자기 투덜대 보지만 구두 닦기는 제 할 일 했다는 듯 만족한 끄덕임을 보이며 거무스름한 약수를 꿀떡꿀떡 삼켜낸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별 수 없지. 본디 기습과 방심은 남자와 여자 같은 거요. 때려야 뗄 수 없고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법. 경석은 이마에 묻은 구두약을 만지며 방심과 사랑이 무슨 상관인지 유추해보건만 대관절 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니놈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바야흐로 20년 전 민족 상잔의 비극인 때에도 이 땅에 태어난 꼬맹이가 자그마치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그게 무슨 소리냐? 피난을 가고 괴뢰군 총칼을 피하는 와중에도 다 남녀가 사랑을 했다는 거 아니겠냐. 네가 이제 20살이니까 바로 6.25 베이비 살아있는 증거다. 좌우지간 이 의식은 도장 같은 거야. 그것도 인감 도장. 네 이마에 찍힌 것처럼 너도 연화한테 슉슉 찍고 나면 끝. 자, 약속대로 1,000원. 하산하는 제자에게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뒤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그간의 교육비를 요구하자 그 뻔뻔함에 경석의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1,000원이면 자그마치 짜장면이 10그릇이요. 사흘 내리 좌판을 벌어야 벌 수 있는 거금인데다
고작 이따위 기술이 백전백승 프로포즈 비법인 것도 어이가 없는 마당에 1,000원이라니. 황당함에 머리만 긁적이는 경석을 보며 구두 닦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거드름을 부린다. 임마, 색시를 얻는 비법인데 1,000원이면 싼 거지, 째째하게. 째째하긴요. 1,000원이 당장 없어서 그런 거지. 존심으로 따지면 이 시장통에서 김경석을 따라올 자 없다더니 은근슬쩍 자존심을 긁자마자 경석은 바지 주머니를 탈탈 털어 10원 한 장까지 몽땅 꺼내 구두 닦기 손에 쥐어준다. 나머지는요, 꼭 갚을 겁니다. 저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아시죠? 눈빛이 보증선다는 듯 열을 내며 노려보는 경석을 보자 구두 닦기는 패기 가득했던 소시적이 떠오르는지 입과 양끝이 따뜻하게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머지는 안 받을 테니 꼭 살아서 와야 한다. 축축하게 변하는 구두 닦기의 눈을 보자 경석은 어색함을 지우려 구두 닦기의 가짜발을 만지작댄다. 나무로 대충 만든 의족이지만 한때 그가 군인이었을 적 수백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다리였음을 잘 알기에 경석은 늘 그의 나무 다리를 존경했다. 아재나 건강하소. 나는 안 죽습니다. 연화두고는 절대로 못 죽어요. 그래, 가서 꼭 네 색시 만들어라. 알았지? 대답 대신 개구진 경례를 붙인 경석이 나무 좌판을 목에 걸고 군중 속으로 파고든다. 자, 없는 만물 좌판, 미제 통조림부터 영국 여왕님만 쓴다는 고급 화장품까지. 오늘도 목청을 높이며 시장통을 누비는 이 20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씨름 대회에 나가 송아지도 받아올 만큼 힘이 장사였으며 장사란 뜻도 모를 나이부터 장사란 말을 듣고 자란 탓인지 사고 파는 장사에도 관심이 많았다. 제 손으로 딴 송아지를 팔아 좌판 장사를 시작한 게 겨우 15이었고 시장에 첫 발을 들이밀 땐 상인들의 텃세에도 기죽지 않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인심부터 사는 노련함을 보였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경석을 인정하게 만든 건 남다른 장사 수완이었는데 계절과 날씨, 마을의 대소사를 파악한 뒤 필요한 물건들만 버려놓아 경석이 지나가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때는 경석이 가는 시장에만 활기가 돌 정도였다. 상품들은 또 얼마나 포장을 잘 해놓았는지 그 흔한 머리니도 없을 만큼 깔끔하고 꼼꼼을 떠는 성격인지라 사람들은 경석이 무엇을 팔든 깔끔 꼼꼼할 거란 믿음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없었던 화장품 샘플을 나누어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여고생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련복 왕자님으로 통했는데 이유는 말 그대로 주구장창 교련복만 입고 다녔기 때문이다. 남자답게 생긴 경석은 얼룩덜룩한 교련복이 누구보다 잘 어울렸고 교련복을 입었을 때 자신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아는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주제에 사립고등학교 마크가 붙은 교련복을 구해와 20살이 다 되도록 입고 다녔다. 여느 때라면 하고 하는 여고생들에게 둘러싸여 화장품을 팔고 있을 그이지만 오늘은 텅 빈 좌판을 덜렁대며 시장 입구를 빠져나간다. 늦었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순간 뭔가가 떠올랐다는 듯 머리를 부여잡고 걸음을 멈춘다. 여자는 비싸고 귀한 선물에 약하니까 꼭 하나 준비해.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구두닦기에 신신당부가 떠오른 경석은 얼굴이 노래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되는 대로 팔다 남은 화장품이라도 줄까 했지만 오늘따라 샘플까지 몽땅 돈이 나버렸다. 요새 유행한다는 운동화라도 사볼까 싶어 신발집에 가보지만 연하의 발이 얼마만 했는지를 몰라 애만 태웠고 옷집에 가서는 뚱뚱하진 않은데 날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오묘한 말로 사이즈를 묻는 옷가게 점원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지금껏 발 크기도 옷 사이즈도 모르면서 어떻게 연하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당최 아는 것이 없음에 경석은 실성한 웃음만 흘러나온다. 이렇게 바보 같고 무던한 자신을 연하는 왜 좋아해 줄까 싶어 민망하고 미안해지는데 반성하는 듯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으며 시장 거리를 나서던 그의 눈으로 저 멀리 허연 한기를 뿜고 있는 아이스 깨끼가 보인다. 그것을 만나게 핥아대는 부잣집 아가씨의 황홀한 표정에서 바로 이거라는 힌트가 뿜어져 나오는 듯하다. 그래, 바로 저거야. 경석은 저 아이스 깨끼를 핥으며 황홀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연하를 상상하자 머리끝까지 짜릿해지는 기분이다. 그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귀하고 비싼 아이스 깨끼를 챙겨든 채 거사라도 치를 것처럼 비장하게 떠난 경석은 버스 정류장에서 200m쯤 떨어진 아카시 나무 밑에서 제자리만 돌고 있다. 일났다. 이 아까운 거 다 녹겠네. 다 녹겠어. 벌벌 끓는 땡볕에 손에 든 아이스 깨끼는 주룩주룩 녹아내리고 어느새 모여 앉은 동네 아이들은 경석보다 더욱 안타깝게 녹고 있는 아이스 깨끼를 바라보았다. 안 먹을 거면 땅바닥에 버려줘. 저리 가라. 한 대 맞기 전에. 한 대 때리고 아이스 깨끼 버려줘. 너네 줄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형 바보야. 지금까지 버스 2대나 지나갔다고. 형 바람 맞은 거라고. 이것들을 확. 알라리 깔라리 김경석은 이면한테 바람 맞았대. 바람 맞았대. 꼬맹이들과의 한바탕 입씨름도 지나갔건만 기다리던 연하는 여전히 깜깜무소식. 한여름의 열기와 경석의 화딱지를 식혀주는 건 그늘로 덮어주는 아가씨 나무뿐이다. 세 번째 버스마저 빈차로 지나가자 머리 끝까지 화가 뻗친 경석은 정말로 아이스 깨끼를 내던지려 하지만 자신도 한 번밖에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을 내동댕이 칠 순 없다는 듯 손등을 타고 흐르는 아이스 깨끼부터 핥아먹기로 타협을 본다. 시원달콤한 국물이 혀를 통해 입으로 들어오자 터질 것 같던 열병도 삽시간에 식어버리고 특유의 소다향이 코를 통해 퍼지자 맛의 극치를 느낀 듯 절로 눈이 감긴다. 이제는 아예 손밑으로 입을 고정한 채 핥고 빠느라 정신이 없는 경석. 오매불망 기다리던 교복 차림의 연화가 4번째 버스에서 내리는데도 제 손 핥느라 고개도 들지 못한다. 이제 막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18 연화는 요새 유행하는 신식 단발머리에 경석이 선물로 준 분으로 옅게 화장까지 하고 다가왔건만 경석은 제 손만 가열차게 빨아대는데 여념이 없다. 뭐예요? 강아지처럼 손이나 할... 오! 가까이 연하의 목소리가 들리자 경석은 다짜고짜 그녀의 입에 아이스 깨끼부터 꽂아 넣는다. 다 녹은 다음에 오려고 했어? 남자 기다리게 하면 소방 맞는다 몇 번을 얘기해도. 우겨 넣어진 아이스 깨끼를 조심스레 빼어물며 연하는 눈을 흘긴다. 으휴, 그렇다고 냅다 밀어넣으면 어째요? 입가에 다 묻었네. 닦지 마라 아깝게. 혓바닥으로 훔켜. 시험이 있어 늦었다는 연화의 사과도 들은 채 만 채 그늘 아래에 놓인 벤치 끄트머리에 앉아 강아지 풀만 뜯고 있던 경석. 그렇게 기다리던 연화가 왔건만 수줍음이 앞서 대화거리가 생각나질 않는다. 놔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연화의 말에 알면 됐어. 퉁명스럽게 말은 하지만 경석의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키듯 실룩이며 웃음이 튀어나오려 한다. 어때 맛이? 달죠. 본때 없기는. 또다시 짧고 어색한 대화를 마친 경석은 애꿎은 풀만 쥐어뜯는다. 그러면서 연신 연화를 훔쳐보던 경석은 어느 순간 그녀의 다리에 시선이 꽂힌다. 하얗고 길게 뻗은 고운 다리부터 땀에 번들거리는 뒷목과 이마, 아이스 깨끼에 맞닿는 도톰한 입술을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던 경석은 연화의 몸매에 심취한 나머지 그녀가 매섭게 째려보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정확히 눈이 마주치자
아이고 참네. 괴기한 추임새를 넣으며 일어나 바지를 추스른다. 징그러 진짜. 뭘 그렇게 훔쳐봐요. 훔쳐보기는 뭘 이게 웃기는 애네. 왜 쩝쩝대며 먹니 여자애가. 쩝쩝대고 먹어야죠. 경석 씨가 애써서 나한테 준 거니까. 연하의 말에 일출처럼 솟아오르는 경석의 광대. 아이스 깨끼를 사수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더해져서인지 뿌듯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알면 됐어. 경석의 마음과는 달리 퉁명스럽게 나오는 말투에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마음 같아선 연하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그녀를 대하고 싶지만 어쩐지 손님 외에는 상냥한 말투가 영 어색해진다. 다행히 연하는 경석의 성격을 감안해서 척척 걸러듣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이 잘 맞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따뜻한 말만 해주고 싶었다. 교양 있고 차분한 모습이 자신에겐 없어서일까? 경석은 1년 전 반말과 실랑이가 오고 가는 흥정 속에서 미제크림 하나 부탁해요 라는 연하의 말투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하대당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경석으로서는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로 좌판쟁이의 직업을 전문가로 만들어준 연하가 눈물나게 고마웠다. 성심을 다해 화장품을 추천하며 나눈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은 깔끔한 태도로 마주하는 연하를 보며 경석은 일생을 함께할 여자가 바로 이 사람임을 직감했다. 저 여자와 함께 조그마한 가게를 열고 싶었다 하여 오늘 천하의 김경석은 이면화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 굳센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연병 좀 전까지 함께 있던 굳선 마음은 도망가고 쑥맥 겁쟁이만 들어차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란 심정으로 흙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 그녀 옆자리에 바짝 앉고 본다. 경석씨, 지금 우리 엉덩이 닿았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기서 말하면 되지 왜 바짝 붙어요.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연아야, 일단 여기 내 손가락 좀 봐. 손가락은 왜요? 경석은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긁어 병 따는 소리를 내더니 미사일이 발사된 듯 검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다. 뭐예요 지금? 쉿! 집중하고 손가락 끝을 잘 보라니까. 갸웃거리면서도 손가락 끝에 집중하던 연하는 문득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음을 느끼자 고개를 떨고 내려보니 하얀 블라우스 위로 봉긋하게 올라온 그녀의 가슴 위로 경석의 반대손 검지손가락이 푹 박혀 있다. 엄마야! 연하의 몸서리에 손가락은 떨어졌지만 언제 발랐는지 검은색 구두약이 젖가슴 한가운데에 지장처럼 찍혀 있고 가뜩이나 남자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댄 것도 처음인데 구두약까지 발라놓았으니 이게 웬 미친놈인가 싶은 연하의 눈에 화기가 이글거린다. 빡! 머리통을 맞은 경석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인다.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까만 점들이 사방에 날아다니는데 그 속에서 살기를 내뿜는 연하를 보자 경석은 덜컥 겁부터 난다.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은 본 적도 없거니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빨개진 눈을 보니 정작 프로포즈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날 듯 싶다. 잠시 경멸에 가득 찬 눈으로 경석을 바라보던 연하는 벌떡 일어나 정류장으로 향하고 경석은 본능적으로 막아서며 무릎을 꿇는다. 잘못했어. 비켜요. 멈춰. 내 말만 듣고 가.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돼. 오늘 꼭 해야 된단 말이야. 연하는 잡힌 팔목을 뿌리친 뒤 경석을 피해 정류장으로 달려간다. 수습 안 되는 이별 직전의 상황에서도 아까시 나무 밑에 놓아둔 좌판부터 챙기러 간 경석은 뒤늦게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지만 경석보다 먼저 도착한 버스가 멈춰서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버스 꽁무니를 쳐다보며
경석은 허탈함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데 아야! 정류장 뒤쪽에서 숨어있던 연화가 돌에 맞은 다리를 부비며 모습을 드러내자 경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도 아차 싶은지 빠르게 달려가 살펴본다. 연화의 정강이에 시뻘건 핏물이 주룩 흘러내리자 경석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다. 연화를 울린 것도 모자라 다리에 상처까지 내버리니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싶은 생각에 자책하며 이마를 문지른다. 할 말 있다면서요. 그것까지는 듣고 가려고요. 괜찮다는 듯 치마를 내려 상처를 가린 연화가 꼿꼿이 선 채 경석을 응시한다. 그래, 내가 오늘 꼭 할 말이 있었단 말이야. 분을 발라 눈물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연화의 얼굴을 보자 경석의 눈이 흔들린다. 어서 해요. 다음 버스 오기 전까지. 나 군대가 귀신 잡는 해병대. 연화의 표정이 한순간 시무룩해지며 머리 위로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다닌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우면서도 덜컥 눈물부터 나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가슴에 찍힌 구두약을 가리는 것도 잊은 채 경석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 언제 가는데요? 내일 아침. 빨리도 가네. 경석의 말에 연화는 어기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한다. 가는 날까지 함께 보낼 시간이라도 헤아리려 했건만 그마저도 사라지자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처럼 쉼없이 눈물만 흐른다. 경석은 애써 밝게 그리고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며 연화 앞에 선 뒤 좌판을 들어보인다. 이것 좀 봐봐 연화야. 지금 이 좌판이 나중에 이 동네에서 제일로 큰 잡화점이 될 거야. 니는 산수를 잘하니까 평생 내 옆에 딱 붙어서 주판만 만지면 돼. 거기 가면 죽는데요. 살아올지 죽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말이 그래. 김경석은 이면아 두고 절대 안 죽어. 아니 못 죽는다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가지 마요. 연화는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한숨 섞인 투정을 부려보고 경석은 차오르는 눈물을 거칠게 비벼댄 뒤 연화의 어깨를 세게 붙잡는다. 대답해. 기다릴 거지? 못하겠다면요. 그럼 내가 소문내야지. 김경석이 이면아 젖가슴에 도장 콱 찍었다고. 손나팔을 만들어 내가 이면아 젖가슴 만졌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경석을 겨우 뜯어말린 연화가 못살겠다는 듯 주저앉는다. 말해. 기다린다고. 기다린 다음에 꼭 나랑 결혼할 거라고 약속해줘. 속상함에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훔치던 연화가 품에서 곱게 접혀있던 손수건을 꺼내 오랫동안 입을 맞춘다. 삼촌이 그랬어요. 여자 입술이 묻은 손수건만 있으면 총알도 피해간다고. 침을 꼴깍 삼키며 경석은 연화의 손수건을 보물처럼 받아든다. 세상 모든 것을 녹이려는 듯 벌벌 끓던 태양도 주황빛 수처럼 식어버린 저녁, 막차를 몰고 온 버스기사는 안 탈 거요? 를 외치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고 경석과 연화는 다시 뜨겁게 터오르는 태양을 마주할 때까지 정류장과 아까시 나무 사이를 수없이 걷고 또 걸었다. 훗날 이들이 기억하기로 기어이 작별의 순간이 찾아오자 우연하게도 그림자에 파묻힌 아까시 나무 앞에 멈춰 섰는데 연화는 잔머리 좋은 경석이 발걸음을 조절한 것이라며 경석을 탓했고 그럴 때마다 경석은 자네야말로 거기서 눈을 감고 입술을 두꺼비처럼 내밀지 않았느냐며 첫 키스의 순서로 자존심을 부렸다. 어찌되었든 연화의 입술이 닿은 손수건 덕분인지 경석은 월남에서 살아 돌아왔고 연화는 긴 시간을 아까시 나무처럼 우직하게 기다렸다. 성격이 급한 경석은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 날 아까시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연화에게 청혼을 했고 연화는 그가 목숨을 건 전장 속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던 탄피 반지를 받아주며 그와 일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경석의 바람대로 둘은 이듬해 여름 부부가 되었고 동네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